자, 내일 첫 경기 이제 올랜도랑 보스턴부터 시작인데, 요즘에 뭐 올랜도가 프랭권, 올랜도가 프랭권의 승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 맥없이 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특히나 5연승 중인데다가 저번에 브루클린한테 한번 좀 어처구니 없이 그냥 자멸했던 경기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경기들 말고는 올랜도가 대부분 좋은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5연승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스턴은 요즘에 물론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7승 3패긴 한데요. 근데 그 중에 그 이긴 경기들 중에서 미러키한테도 3점 차로 프랭권이었고, 상대팀의 프랭권이었고, 멤피스한테도 102대 100, 토론토한테도 108대 105, 이렇게 좀 프랭권의 승부를 많이 줬던 그런, 좀 끝까지 좀 상대팀이 좀 끈덕지게 달라붙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올랜도도 그렇고 보스턴도 수비의 팀이다. 올랜도가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107.5로 3등. 똑같습니다. 보스턴도 107.5예요. 이렇게 양팀 다 수비적으로 올 시즌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팀들이다. 근데 가운데 보시다시피 보스턴이 경기당 117점을 내고 있고 올랜도도 111점. 두 개 더하면 228이죠. 내일 기준점이 224.5인데 이거는 일단은 보스턴은 나름대로 3점 슛도 그렇고 좀 경기당 페이스가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이 경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랜도가 최근 경기들에서 124점, 126점, 128점. 물론 상대가 인디애나 같은 팀도 껴있었지만은 토론토나 덴버 같이 이렇게 좀 스피디한 게임을 하지 않는 팀들도 껴있음에도 네, 올랜도가 오바 게임을 많이 했다는 거. 무엇보다도 그 올랜도는 지금 마케 펄츠가 못 나왔고 웬델 카터 주니어가 못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마케 펄츠의 아웃이 어떻게 보면 올랜도의 교통 정리에 굉장히 좀 역할이 많이 있어요. 앤서니 블랙과 제일런 석스라는 수비가 좋고 기민한 선수들이 이제 전방에 포진돼갖고 상대를 좀 어렵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파울로 벤케로 위주의 좀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돌아간다. 벤케로가요, 얘가 뭐 아주 골밑 마무리 능력이나 뭐 외곽이 좋다거나 아주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플레이메이킹도 좀 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풀업 점퍼도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뭐랄까 풀어가는 능력 그런 게 나쁘지 않은 그런 파워포워드란 말이야. 작년에는 이제 벤케로가 아마 1픽이었던가요? 어쨌든 벤케로가 작년에도 올랜도에서 살짝씩 가능성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1옵션으로서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은 다른 선수들 뭐 석스도 그렇고 바그너도 그렇고, 특히나 바그너 같은 경우가 상당한 조력자, 거의 뭐 1옵션으로도 쓸만할 정도로 바그너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제일런 석스도 원래는 좀 슈팅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석스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올랜도는 지금 노선 정리가 다소간에 좀 된 편인 것 같고, 특히 요즘 경기력이 석스, 바그너, 벤케로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는 점. 그리고 벤치까지 콜 앤서니랑 뭐 걔 누구지, 조 잉글스, 그리고 모리츠 바그너 등등 그냥 좋은 선수가 엄청 많아요. 올랜도는 여기에 웬카주도 돌아오고, 웬카주는 저는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는 편인데 비타제도 지금 은근히 1인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요. 여러가지로 이 경기는 요즘 올랜도의 상승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스턴이 최근에 이런 똥게임을 많이 한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보스턴이 클러치에 굉장히 강하다, 클러치 동안 자신들의 이제 팀의 이런 야투율이나 뭐 3점슛, 자유투 뭐 이런 것들 다 클러치에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반면 그 상대팀의 클러치, 야투율, 3점, 자유투 이런 부분들이 낮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밝혀드린 바 있었는데, 최근에 보스턴 경기 한 5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을 보면은 클러치에도 잘 제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올랜도의 프랭권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더구나 내일 또 제일런 브라운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루도 지금 프로버블이 떠있긴 한데, 사실 주루 하면은 강력한 수비력이 강점인데, 사실 올랜도는 석스나 블랙이 아주 공격면에서 어떤 크나큰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제일런 석스는 요즘에 득점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주루가 이런 석스를 이렇게 뭐 제어한다고 해가지고 올랜도가 아주 크게 흔들릴 정도로 석스의 볼륨이 높은 건 아니다. 저는 상성적으로도 올랜도가 나쁠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보면 테이텀도 3가 약해진 면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올랜도가 최근에 이렇게 수비적으로 인사이드 수비나 3점 슛이나 그전에 비하면 좀 내려온 거는 맞는데, 여러가지로 이런 디플렉션 수치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보스턴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패스 흐름을 즐기는 팀한테는 올랜도의 이런 강력한 뭐랄까 허슬 수치?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올랜도는 요즘 올랜도는 프렌 가기에 상당히 괜찮은 팀이다. 그리고 올랜도의 최근의 득점 흐름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오바도 볼만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멤피스랑 피닉스인데, 이거는요, 멤피스가 안 그래도 지금 좀 허술한데 또
또 구멍이 또 있는 것 같다. 지금 보시면은 전방에 길야드 세우고 베인, 알다마, 자젝주, 비용보 이렇게 선발 예정인데 길야드는 사실상 공격 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산티 알다마는 저저번 경기가 커리어 하이였는데 그 다음 경기는 좀 잠잠했었죠. 근데 더구나 멤피스의 이런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데스먼드 베인이 내일 퀘셔너블이 떠 있습니다. 베인까지 없으면은 자젝주가 그나마 좀 볼륨을 채워주겠지만은 멤피스의 이런 점을 좀 이렇게 해다줄 선수가 별로 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멤피스의 이런 득점 효율 같은 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보시다시피 멤피스는 리그 3점 수비 꼴찌예요. 꼴찌. 왼쪽 아래 보시면 40.8%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드 수비력은 괜찮대. 근데 이제 3점 수비가 리그 꼴찌 수준인데 피닉스는요 지금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되는데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 슛을 잘 꽂고 있다. 물론 시도수나 메이드 시킨 숫자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피닉스는요 외곽 말고도 뭐 듀란트의 이런 확률 높은 그 이제 미드레인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피닉스는 게임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이 부분은 좀 요즘에 피닉스가 상당히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특히나 부커가 돌아오고 피닉스가 아주 좋은 공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계속해서 부커가 돌아오고 5경기 동안 5연승 달리면서 전부 다 이제 120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는데 부커가 돌아오고 이제 알렌이나 고드 같은 괜찮은 캐치앤 슈터들이 높은 확률로 3 적중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부커의 존재가 피닉스의 공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공격력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멤피스가 지금 득점력이 저번에 한번 이제 샌안토니오 같이 수비를 안 하는 팀한테는 120점을 넣은 바가 있었는데 뭐 유타도 그렇고요. 대부분 100점 언저리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구나 내일 혹시라도 베인이 결장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볼 거 없이 피닉스 쪽으로 쏠린다고 보겠는데 과연 이게 220.5 오버가 가능하냐? 피닉스라면 가능한데요. 이게 멤피스가 얼마나 넣어주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멤피스가 91점에 그쳤단 말이죠. 그날은 이제 3점 슛 32개 시도했고 7개밖에 못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멤피스는 지금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을 못 넣는 팀입니다. 왼쪽 아래 여기 가운데 쪽 보시면요. 그냥 멤피스의 공격력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닉스는 부커가 돌아온 피닉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멤피스의 강점인 인사이드 수비력? 그것도 피닉스가 이렇게 외곽도 강력한 팀이고 뭐 고든이나 뭐 부커도 그렇고 듀란트도 그렇고 충분히 미드레인지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피닉스 마에는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더오버는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멤피스가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 물론 피닉스가 좋은 수비팀은 아니에요.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닌데 멤피스가 과연 얼마나 넣을 수 있냐. 특히나 베인이 결장한다면 진짜 멤피스가 100점을 넣을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피닉스 마이애미를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네요. 뉴욕 대 마이애미는 제가 패스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애미를 진짜 알 수가 없어. 제가 직전 경기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최대한 끝까지 보고 있다가 방송을 종료하자마자 갑자기 아데바요 결장 소식이 뜬 거야. 이러면은 아데바요가 없으면은 이거 엄청난 위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거의 한 120점 가량 내면서 상대로 쉽게 제압했었죠. 그때 마이애미의 상대가 클리블랜드였는데 클리블랜드도 물론 그 도노반 미첼이 계속 못 나오고 있었지만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인사이드에 이렇게 제럿 알렌이나 모블리가 많은 득점 해주고 다리우스 갈란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100점도 못 냈고 마이애미는 129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마이애미가 던컨 로빈슨이나 아데바요가 퀘스천어블이 떠있단 말이죠. 이게 던컨 로빈슨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던컨 로빈슨은 딱 외곽 하나만 있는 선수잖아. 던컨 로빈슨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의 야투 시도가 던컨 로빈슨이 시도한 야투의 80% 이상이 3점슛이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 보면요. 던컨 로빈슨의 야투들 중에 3점슛 비중이 한 6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2점슛이에요. 그러니까 던컨 로빈슨이 그 전에 비하면 얘는 이제 던컨 로빈슨 3점밖에 없지. 외곽에서 던컨 로빈슨 그냥 하나 적당히 붙여두면은 3점슛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는 애다. 그래서 던컨 로빈슨이 작년에 그 이제 정규 시즌 동안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한 15분 내외. 그 전 시즌에는 이제 좀 한 30분 가량도 뛰고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곽 슈터로서의 그런 던컨 로빈슨 3점만 맞게 좀 적당히 차단해 놓으면은 알아서 본인의 이런 그 스탯이 많이 갉아먹히는 선수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에 던컨 로빈슨은 3 외에 인사이드 침투라든지 적당한 미드레인지라든지 그런 다른 식으로 이렇게 활로를 개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던컨 로빈슨이 상당히 이런 득점 볼륨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버틀러나 히로가 있으면 던컨 로빈슨이 더 살아나는 것도 맞는데요. 이 아데바요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시스트 수치도 꽤 되는 선수고 언더사이즈 빅맨으로서 팀의 이런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도 있고 본인의 이런 미드레인지 슈팅으로 헤쳐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볼륨도 채워주고 팀의 오펜스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인데 내일 아데바요랑 던컨 로빈슨이 둘 다 동반 결장을 한다. 저는 마이애미의 이런 공격 루트가 굉장히 폭이 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데바요나 던컨 로빈슨의 이런 결장도 살펴야 되고 충분히 던컨 로빈슨이나 아데바요가 결장한다면 마이애미로서는 큰 변수가 생길 만하다. 근데 또 보니까 직전 경기에 아데바요가 결장했는데도 마이애미는 120점을 넘게 쐈다. 막 분석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의외의 결과를 많이 내는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분석할 가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뭐, 뉴욕은 늘 이제 오펜스 리바 많이 잡는 팀이고 딱히 결장이 없으면은 뉴욕을 좋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데바요가 없으면 또 마이애미의 이런 그 보드 장력 같은 것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요, 마이애미 이런 의외성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싶고, 뉴욕도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좀 인사이드가 강력한 팀한테는 부실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애매한 팀들은 그 오펜스 리바운드를 통한 많은 야투 시도 이런 것들로 좀 쌈 싸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보자면은 뉴욕을 좋게 보겠지만은 그냥 변수가 많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많을 것 같고 마이애미의 의외성이 너무 무섭다. 그냥 그 정도만 할게요. 토론토랑 시카고, 사실 이 경기도 시카고 때문에 사실 하기 싫었어. 근데 그래도 토론토를 볼만은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시카고랑 마이애미 경기 보면서 야 얘네들 진짜 의외성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맞대결 전적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네들이 지금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총 5번의 맞대결을 했는데 내일 기준점이 217.5거든요. 그리고 양 팀을 보면은 토론토나 시카고나 전력 변화가 많지는 않아. 토론토가 이제 그 벤벌릿이 빠지고 슈레더가 들어온 거 정도 말고는 뭐 시카고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주전 라인업에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작년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득점 페이스나 올 시즌 갑자기 3점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많지도 않고 오히려 득점 볼륨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많아지진 않은 팀들이에요. 얘네들의 맞대결이요. 지난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113대 104, 111대 97, 104대 98, 105대 109, 104대 103 이렇게 모조리 다 언더였어. 모조리 싹 다 언더였어. 토론토는 물론 감독이 바뀌긴 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 시즌 토론토의 이런 득점력 같은 부분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보시면 양팀 다 시카고가 평균 106점, 토론토가 112점이다. 아시겠지만 토론토는 길쭉이들이 되게 많죠. 특히나 아누노비나 반즈, 시약함 전부 다 수준급 이상의 디펜더들이고 퍼들도 인사이드 수비력만큼은 대단한 선수고요. 일단은 언더를 좋게 볼 수밖에 없겠다. 지금 양팀의 맞대결이 5경기 연속 언더에다가 211.5 기준으로 넉넉한 언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리고 시카고가 지금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느린 팀이고 그리고 토론토도 99.48로 페이스가 그렇게 막 평균 이하예요. 물론 토론토는 속공 시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바로 속공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마무리 짓는 이런 팀이긴 한데 시카고가 오펜스 리바운드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오펜스 리바에 많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의 이제 넥스트 플레이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팀이어가지고 토론토의 이런 빠른 속공도 시카고한테 막 아주 이런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일단은 맞대결 지표에다가 좀 맞대결 지표를 인상 깊게 봤었고 양팀 다 페이스도 느리고 211.5 정도면 언더를 볼만하다 싶어요. 요즘에 가끔씩 시카고가 3점이 엄청 터질 때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토론토도 보시다시피 3점슛 수비가 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원래 이제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36.4%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시카고의 3점이 아주 뭐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217.5 기준으로 언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토론토가 이제 홈 경기 토론토가 홈에서는 그래도 저력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올 시즌에는 뭐 아주 특출하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원정이랑 홈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고 특히 토론토는 올 시즌 좀 지고 가는 경기가 많았어요. 홈에서 그 토론토가 전반전에 득점력이 상당히 부실했다. 50점도 안 되는 경기를 4경기 연속했단 말이야. 45점, 47점, 49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전반전에 69점, 56점, 68점 막 이렇게 했는데 상대들이 디트, 올랜도, 인디애나 올랜도도 제가 요즘에 조금 페이스가 많이 올랐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이런 전반전의 득점 수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엄청 끌려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전에 특히 홈에서 전반전에 많이 끌려가던 경기를 하던 토론토였지만은 요즘 최근 한 3경기에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 말하자면 토론토가 아까 제가 전반전 얘기를 한 거는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확실히 많은 득점을 했다. 전반전에 46점 넣는 동안 후반에 55점, 전반에 45점 꽂는 동안 후반 64점, 전반 47, 후반 70, 전반 49, 후반 65 이렇게 넣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전반에 많이 내주고 후반에 쫓아가던 이런 토론토가 홈 경기에서 어렵게 쫓아가서 많이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좀 이기는 그런 경기를 했다면은 대여섯 경기 전에 토론토는 전반전에 좀 득점 이런 게 낮았고 후반전에 많이 끌어올렸다면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덴버인데요. 이거는 직전 경기 맞대결을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7대 105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휴스턴이 홈이었고 일단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휴스턴과 덴버의 홈 원정 성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휴스턴은 도요타 센터에서는 7승 1패 원정에서는 0승 5패예요. 특히나 홈에서는 상대를 100점가량으로 묶고 있다. 득점이 112점, 그리고 실점은 100점가량, 홈에서.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도요, 홈에서는 7승 0패인데 원정 3승 5패다. 덴버가 홈에서는 118점, 그리고 상대를 107점으로 묶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득점, 실점 둘 다 109점 정도로 또이또이예요. 이렇게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약해지는 덴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요키치가 있다 이거잖아. 근데 직전 경기 휴스턴과의 맞대결 보면은 그 경기에서도 요키치는 할 만큼 하긴 했어요. 요키치가 총 야투시도 26개 중에 절반 13개 넣고 36점. 뭐 레지 잭슨이나 마포주 이런 친구들 뭐 에런 고든 전부 다 야투율이 50%가 넘었거든요. 근데도 그날 104점에 그쳤고 반대로 휴스턴을 보면은 그날 뭐 센군도 그렇고 딜런 브룩스도 그렇고 다 야투율 절반가량 했는데 그날따라 벤블릿이 21개 중에 9개 3점슛도 9개 중에 3개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야투 13개 중에 하나를 넣었거든요. 근데도 휴스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휴스턴이 사실 덴버보다 야투율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도 그날 덴버를 이겼었다 홈에서. 그날 휴스턴의 야투율이 42.5%였고요 덴버의 야투율이 46.1%였어. 휴스턴의 3점이 엄청 터졌다 이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야투율은 덴버가 좋았음에도 휴스턴이 승리를 거뒀다. 왼쪽 아래 보시면요 휴스턴이 상대의 야투를 84개 정도로 잘 묶고 있다. 상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두 번째로 잘 저지를 하고 있는 팀이고 상대의 필드골도 44.5% 상대의 야투 시도를 저지를 하면서도 걔네들의 이런 성공률도 잘 저지시키는 팀이 휴스턴이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괜찮은 수비팀이라는 걸 얘기할 만해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휴스턴의 3점슛 수비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다. 근데 이제 좀 인사이드 수비력은 16등 정도로 평범한데 이게 원래는 휴스턴이 세 번째로 안 좋았나 그랬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좀 상승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덴버에는 그 요키치도 그렇고 에런 고든도 괜찮은 이제 인사이드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휴스턴이 요즘에 뭐 인사이드 수비력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직전 경기에 휴스턴이 덴버를 홈에서 잡았던 게 그날따라 뭐 야투감이 좋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정상적이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득점력 부분에서 못했는데도 덴버를 잡았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휴스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휴스턴은 탱킹 팀이었으니까. 근데 우도카 감독이 오면서 지금 비전의 휴스턴은 리그에서 충분히 강팀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한번 휴스턴의 플랜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조금 고심이 되기는 한데 휴스턴도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4등 덴버도 10등 여러가지로 저는 216.5도 갈만은 한 것 같아요. 덴버도 지금 보시면은 오피트인의 야투 수비력이 7등 3점슛 수비 7등 이렇게 준수한 수비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도 볼만하다 싶어요. 지난번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가도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인데 인디애나만 생각하면 미소가 그려지죠. 얘네가 얼마나 또 재밌는 농구를 할까 이런 게 그려지는데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두 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버디 힐드를 다시 주전으로 올렸어요. 그전에는 브러스 브라운이나 매서린한테 힐드가 다소 좀 지명도에서 밀렸달까? 출전 시간도 적었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힐드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3점 슈터죠. 힐드가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통산 3점 슛 순위에서 17등인가 27등인가 마크를 했다고 하는데 힐드의 이런 서비스 타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빠른 수치죠. 지난 한 3년인가 4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은 힐드의 3점 슛이 커리 바로 다음이에요. 그 시도수가 8.5개인가 그래. 충분히 많이 던지면서도 그 3점슛 성공률도 40%가 넘는 아주 좋은 3점 슈터거든요. 그 힐드가 최근 두 경기 동안 주전으로 올라가지고 성적을 보면은 애틀랜타전에 총 이제 24점, 3점슛 6개 사서 6개 다 넣었고 토론토전에 3점슛 12개 쌓았고 7개 넣고 31점 기록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할리버튼을 보면은 인디애나 에이스 할리버튼이니까 할리버튼이 애틀랜타전에 힐드가 올라오니까 37점을 넣었어. 졸라 많이 넣었죠. 근데 3점슛이 15개 중에 9개였다. 토론토전에도 33점을 넣었는데 3점슛 10개 중에 5개 꽂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서린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생각해보면은 메서린이 뭐 다소 여러 뭐 툴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외곽 스페이싱, 할리버튼을 조금 더 득점에 치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서는 힐드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죠. 왜냐면 힐드가 이렇게 3주수 스페이싱도 되는데 얘는 오프 더 볼 무브도 엄청 좋은 선수예요. 더구나 할리버튼이랑 힐드는요, 얘네가 원래 둘 다 세크라멘토였잖아. 인디애나가 사보니스를 세크로 트레이드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세크에는 디에런 팍스, 할리버튼, 힐드 이런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게 팍스였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그 사보니스라는 좋은 빅맨을 데려오는 대가로 인디애나에다가 이 할리버튼과 힐드를 세트로 줬는데, 그니까 이 할리버튼과 힐드는 세크라멘토에서도 호흡 맞춰, 인디애나 와서도 호흡 맞춰.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전으로 할리버튼이나 힐드가 올라와서도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디트로이트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패에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12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12연패에 빠져 있는데, 일단은 인디애나와 디트의 승부라면 둘 다 엄청나게 계속 뭐 싸울 거고, 디트로이트가 이제 제일런 듀렌이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런 듀렌이 왔다는 뜻은 그 이제 수비를 안 하는 인디애나의 인사이드도 공략할 만하고, 확률 높은 그런 세컨 포인트 찬스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인디애나의 그런 영리는 공략할 만하다. 그런 건데, 왜냐면 인디애나가 이 리바 단속이 되게 안 돼요. 특히 오비토핀 같은 친구들이 리바 가담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고, 저는 물론 디트로이트가 끌려가는 경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보시다시피 인디애나가 지금 경기당 128점으로 역대급 이런 오펜시브 수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이렇게 인디애나는 또 리바운드 잡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고, 디트로이트도 이런 부분들 공략을 하면은 좀 득점 볼륨은 채울만 하다. 문제는 이제 인디애나의 터지는 외곽이나 필드골 성공률 1위, 3점슛 시도 지금 뭐 3등, 3점슛 성공률 3등 뭐 이렇게 인디애나는 그냥 말 그대로 역대급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길게 간다면은 특히나 이게 힐드가 이제 좀 그 스타팅으로 올라선 인디애나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인디애나가 기본적으로 볼륨을 많이 뽑는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나름대로 페이스도 빠르고 주저하지 않는 팀이거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디트로이트는요, 리그에서 파울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자유투를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팀이에요. 이렇게 인디애나는 부수적인 부분도 있겠다. 득점할 수 있는 창구가 이렇게 하나 더 열려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인디 마인에다가 오바를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미러키랑 워싱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게, 이것도 직전 맞대결이 상당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직전 맞대결이 142대 129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아래 적어놓은 거에 이게 뭐냐면은 55에 94는 미러키의 야투 시도랑 야투 성공률이거든. 그러니까 야투를 94개를 쏴가지고 55개를 성공시켰다. 58.5%의 야투율이었는데 이날 쿤보가 야투 23개 쏴가지고 20개를 성공시켰어요.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리머텍 효율을 보이는 쿤보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워싱턴 인사이드는 개판이죠, 개판. 그래가지고 이날 쿤보가 오펜도 6개 잡아가지고, 워싱턴이 맨날 말하지만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가장 많이 주는 팀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준다. 근데 미러키가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야투 시도가 87.6개로 적은 팀이고, 상대의 야투율은 92.9개로 많이 허용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펜을 많이 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워싱턴 상대로 엄청나게 평균치보다 더 많은 야투 시도를 했고 득점도 많이 뽑았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보면은 미러키가 39개, 워싱턴이 21개밖에 없어요. 오펜스 리바운드가 미러키가 16개였다. 여러 가지로 미러키가 이런 높은 야투 시도를 보였던 거는 이런 리바운드를 따는 이후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는 이후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워싱턴이 약점을 잘 공략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워싱턴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워싱턴도 이렇게 좀 빠른 템포로 했던 게 이런 득점 볼륨을 채우는 데는 좀 미러키를 그만큼 따라갔다. 왜냐면은 이게 딱 13점 차인데 142대 129면 13점 차인데 내일 마인 기준점이 13.5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미러키가 워싱턴 상대로는 뭐 결장도 딱히 없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잡고 확률 높은 2점슛 공격력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날 경기 보면은 릴라드의 야투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릴라드가 14개 쏴가지고 5개 성공시켰단 말이야. 22점에 그쳤고, 그날은 또 미러키의 릴라드가 별로 안 터진 경기이기도 했었다. 반대로 워싱턴은 그날 타이어스 존스가 13개 중에 9개 꽂았고, 카일 쿠즈마도 15개 중에 10개 꽂고 괜찮았거든요. 워싱턴이 그렇게 엄청 잘 터졌던 경기도 아니고, 미러키가 물론 인사이드 확률 높은 공격은 잘했지만 릴라드가 별로 안 터졌던 경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똑같이 미러키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통한 많은 공격 시도를 할 거고, 247.5면은 저는 충분히 오바가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해는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날따라 워싱턴이 비교적 잘 쳐졌다는 건 있긴 한데, 그리고 미러키가 저번처럼 이렇게 오펜스 리바 많이 잡고 2차적인 높은 확률의 세컨 포인트 찬스를 많이 성공시킬 거라 생각하면은 미러키 쪽이 좋아 보이는 건 맞기는 한데요. 근데 뭐 확률상 나는 이거 마헨보다는 그냥 오바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세크라멘토는요. 이거도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 요즘에 좀 못하고 있잖아요. 세크라멘토가 제가 그럴 때마다 팍스가 돌아온 효과를 보려면은 이런 허더라든지 베젠코프라든지 뭐 두아르테 반즈까지 이렇게 좀 외곽에서 팍스가 창출한 공간을 활용해서 캐치앤샷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잘해줘야 된다 이거였는데, 요즘에 다소 직전 경기는 그 팍스의 볼륨도 많이 낮았고요. 뉴올리언스가 제가 좋은 전방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고 했었죠. 내일은 근데 또 콜리랑 앤트맨이는 미네소타를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한 번 팍스가 고전할 만도 하다. 팍스가 직전 경기에 아주 막을 수 없는 선수는 아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세크라멘토가 팍스가 돌아오고 한창 잘 나가다가 요즘에 다소 날개가 꺾인 것 같다. 뉴올리언스라는 좋은 수비팀을 만나서 2번 정도 고전했다는 거. 근데 지금의 미네소타는요, 뉴올보다도 더한 수비팀이죠. 뉴올보다도 더 깨뜨리기 힘든 팀이고, 사보니스가 그래도 좀 뭐랄까 세크라멘토에서 그 훌륭한 인사이드 공격력으로 볼륨을 많이 채워주기도 했어요. 저번에 댈러스전 같은 경우는 사보니스가 15개 중에 13개를 넣었나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올리언스 2번 만나서 자이언과 발렌슈나스라는 이런 덩어리들이 버티는 팀 상대로 사보니스가 아주 많은 득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상대하는 게 KAT 그리고 고베어, 이렇게 강력한 7풋 선수들을 보유한 미네소타를 상대를 합니다. 거기다 카일 앤더슨도 좋은 수비수, 앤트맨 콜리도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미스매치가 아니면 사보니스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이제 기동력 있는 올 시즌은 좀 키건 머레이가 좀 덜하긴 한데요. 작년에는 키건 머레이가 리그에서 3번째인가 4번째로 좋은 캐치앤샷 슈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키건 머레이가 그때보다 덜한데, 그 루키 키건 머레이가 좋은 캐치앤샷 슈터, 외곽에서 스페이싱 하면은 공간이 나면 바로 3점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었고, 인사이드 이런 드라이브인도 갖춘 선수였는데, 그 키건 머레이가 올 시즌은 조금 저점이기도 하고 지금 또 결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이런 공격 루트가 폭이 좀 좁아졌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칼 앤서니 타운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 앤서니 타운스의 최근 8경기 성적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 그 전에 6경기 동안 개판이었거든.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칼 앤서니 타운스가 최근 8경기 동안 아주 날아다니고 있고, 그전에는 별로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는 외곽슛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세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자유투를 거의 90%로 꽂고 있는 좋은 슈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 칼 앤서니 타운스는 180 클럽을 넘어서 거의 뭐 190 클럽이죠. 190 클럽.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런 외곽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칼 앤서니 타운스가 7풋인데 세크에서는 KAT를 견제할 만한 선수가 아예 없어요. 반즈는 한 203cm가 밖에 안 되는데, 사보니스가 그렇다고 외곽으로 나오면은 인사이드가 텅텅 비게 되죠. 칼 앤서니 타운스의 슛감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칼 앤서니 타운스가 최근 8경기 폼이 저렇다. 충분히 미네소타가 이런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만하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미네소타의 마행 가능성을 좀 좋게 볼게요. 일단은 디펜시브 레이팅상으로 미네소타는 리그 지금 3등으로 나오는데, 저런 수치 외에도 그냥 단순히 미네소타는 거의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예요. 반대로 세크는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121, 리그 꼴찌입니다. 꼴찌. 뭐 사보니스가 뭐 키는 큰데 얘가 악어팔이어서 인사이드 수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리바운드는 잘 잡는데, 그리고 뭐 팍스나 두아르테 이런 친구들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허더도 좋은 수비수는 아니고, 다비온 미첼 같은 친구들이나 그 키온 앨리스 이런 친구들이 좋은 수비수지, 얘네들은 막 그렇게 좋은 수비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선에서. 그래서 미네소타는 지금 요즘에 앤트맨이 초반에 비해서 살짝 부진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KAT가 잘해주고 있고, 고베어 같은 친구들은 늘 이제 높은 확률로 득점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콜리라는 이런 리딩도 좋고 퍼리미터 수비수로서도 가치가 있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유한 미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경기 미네소타를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오버가 조금 고민인데, 일단은 미네소타는 수비팀이기도 하지만 늘 괜찮은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최근 10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9승 1패인데 그 기간 동안 평득이 116점입니다. 116점.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팍스가 들어온 세크가 어느 정도 어렵긴 하겠지만 득점 볼륨을 조금이라도 뽑아준다면은 230.5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미네소타는 충분히 잘 넣고, 세크는 수비는 개판이지만 공격력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팀이다. 하지만 이 세크가 최근 2경기 동안 뉴올 상대로 93점, 112점에 그쳤다는 거는 다소 충격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바가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세크라면은 세크의 공격력이 미네소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스페이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이제 골스 대 사나, 골스 대 샌안토니오. 자, 이 경기는 요즘에 골스가 이렇게 그린이 없는 라인업을 원래는 뭐 쿠민가를 섞는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 크리스포를 선발로 올렸죠. 그래가지고 폴, 커리, 탐슨 이렇게 3명의 백코트 자원들 걔네들이 올라온 기간 동안 괜찮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최근 한 3경기 동안 123, 121, 115점 이렇게 한 120점 가량을 득점해주고 있는 골스인데 뭐 그 기간 동안 상대가 피닉스, 휴스턴, 오클 여기 중에서 휴스턴은 다소간의 수비팀인데 휴스턴한테 121점을 냈었죠. 뭐 요즘 득점 볼륨이 괜찮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전에는 팀이 잘 안 돌아갈 때 미네소타한테 101점, 미네소타한테 110점, 클브한테 110점, 덴버한테 105점 이렇게 득점력이 다소간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긴 했었어요. 그 연패 기간 동안, 6연패 기간 동안. 근데 요즘의 골스는 다소간에 득점력이 좀 살아났고 더구나 내일 상대가 리그 거의 꼴찌 수준의 수비팀인 샌안토니오라는 점. 샌안토니오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인사이드 수비력은 좋아졌어요. 20등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는데 원래 이 수치도 28등인가 그랬거든 산왕이. 근데 요즘에 3점슛 수비는 여전히 개판이다. 뭐 이거는 데빈 바셀이라는 좋은 수비수가 종종 결장도 하고 해가지고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골스가 커리의 이런 리딩 부담을 조금 줄이고 폴이 여전히 좋은 이런 날카로운 패싱 감각으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탐슨도 그렇고 위긴스도 한 번씩 터지곤 했었죠. 그래서 골스가 폴이 이제 선발에 들어오면서 그런 뭐랄까 외곽슛 능력도 좋아지고 특히나 내일 산왕은 3점슛 수비가 개판이라는 거. 지금 산왕이 10연패인데 그 기간 동안 124실점이에요. 연패 기간 동안 평균 124.1실점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골스가 어느 정도는 볼륨 채워줄만 하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사리치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제가 쿠민가는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벤치 자원들의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골스도 벤치의 득점력이나 벤치의 넬레이팅 이런 거 알아주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일단은 233점을 오버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스의 10.5마에는 잘 모르겠어. 확률이 나쁘진 않은데 10.5마에는 좀 잘 모르겠네. 샌안토니오가 직전 경기도 그 클리퍼스한테 많이 끌려가다가 막바지에 막 5점 차까지 줄이고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좀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야. 마해는 10.5마해는 좀 값이 좀 커 보이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다만 최근에 샌안토니오는 그 이제 원정이잖아요. 내일 골스 원정 가는데 샌안토니오가 최근 3경기 인디애나, 뉴욕, 오클한테 인디애나한테는 41점 차, 뉴욕한테는 21점 차, 오클한테는 36점 차로 대마인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홈 골스, 체이스 센터에서 뛰는 골스한테 홈 마인을 또 큰 규모로 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봅니다.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수치상으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골스가 좀 대승을 할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 대 뉴올.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는 최근 들어서 그 웨스트브룩을 이제 세컨 유닛으로 내리고 테런스 맨이 이제 선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클리퍼스가 다소간에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막 비약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다. 직전 경기에 샌안토니오한테 109대 102로 좀 많이 이렇게 벌렸다가 좁혀지기도 하는 좀 기복이 있는 경기라고 보기도 했었고 그날 따라서요. 이 클리퍼스가 3점슛이 28개 중에 9개밖에 못 넣었어요. 3분의 1 확률? 그것도 안 됐던 거니까. 클파가 그러니까 이게 정돈이 완전히 100%로 잘 된 건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3연승으로 좋기는 한데 뭐 샌안토니오를 2번 잡았던 그런 약팀을 잡았다는 것도 좀 껴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다가 최근 역배 맛집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세크라멘토를 2번이나 크게 제압했다는 거 이게 좀 눈에 띄었고 리그 최고의 수비팀 그 미네소타를 상대로 120대 121로 잘 비볐다는 점이나 요키치가 버틴 덴버를 115대 115로 잡았던 거나 최근에 뉴올리언스가 아주 빛이 나죠. 그 제가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맥컬럼 대신에 다이슨 다니엘스가 돌아오면서 다니엘스와 허브 존스가 버티는 이제 백코트 수비력이 아주 좋다. 허브 존스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디펜시브 팀에도 들어갈 만한 수비력을 갖춘 선수다. 그리고 다이슨 다니엘스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주전으로 올라온 기간, 그러니까 플레잉 타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디플렉션 수치 1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이슨 다니엘스에서 파생되는 이런 스틸 개수라든지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또 뉴올리언스에는 호세 알바라도가 돌아왔다. 그 벤치 타임으로 가도 다이슨 다니엘스나 허브 존스 못지않게 좋은 수비수가 있다는 점이죠. 여러 가지로 그 호세 알바라도는 스틸을 통해서 이런 팀의 이런 분위기를 확 끌어올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요즘에 뉴올리언스 농구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수비로 일을 낸다. 약간 그런 말이 좀 잘 어울려. 그리고 지금 클리퍼스가 최근 들어서는 3점 슛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든이 와갖고 클파를 많이 응원을 하는데, 하든이 왔다고 해서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시즌 초반에 너무 잘 들어간 것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 클리퍼스는 이런 3점 슛의 성공률이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만하고, 반대로 뉴욕은 3점 슛 수비 1위 팀이다. 상대의 3점 슛을 31.8%로 제어할 정도로 아주 좋다. 왜냐면 다이슨 다니엘스나 허브 존스 이런 좋은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대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클리퍼스는 물론 하든이 온 건 있어요. 하든이 온 건 있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뭐 맥컬럼이 빠지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그 최근에 4번의 맞대결 동안 뉴올리언스가 4전 4승인데요 101대 105, 91대 112, 110대 131, 122대 114. 뉴올리언스가 막 대파를 한 적도 있고, 좀 타이트하게 이긴 적도 있고, 이게 언더 오버는 조금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뉴올리언스가 클리퍼스 상대로 좋은 맞대결 전적 지표를 보여왔다. 이거는 클리퍼스는요, 그 이제 스윙맨들, 윙 자원들, 특히 폴 조지나 레너드라는 거의 뭐 NBA 온르바에도 들만한 이런 좋은 윙들을 보유한 팀인데, 그 윙 수비가 상당히 잘 된다, 뉴올이. 뭐 허브 존스도 있겠지만은 잉그램도 나름대로 길쭉길쭉하고 수비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잉그램 상대로 꽤나 고전을 하더라, 조지나 레너드가. 거기다가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굉장한 3점슛 수비팀이라고 했었고, 저는 이거 뉴올리언스가 요즘의 분위기도 그렇고 프렌 상당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조금 걱정이긴 한데, 클리퍼스도 하든이 온 클리퍼스가 그렇게 웨스트브룩이 이끌 때에 비하면은 템포가 원래 하든이 뛰는 팀은 좀 템포가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좀 더 확률 높은 공격을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요즘의 클리퍼스는 아직 짜임새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224.5는 좀 낮은 기준점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한번 생각해보긴 할게요. 요즘에 또 클리퍼스 보면은 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하든이 오고 나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댈러스전 말고는 최근에 그 클리퍼스가 댈러스전에 126대 144로 아주 활약전을 했는데, 하든 입성 후에는 대부분이 224.5 기준으로 언더였어요. 저는 이 경기는 뉴올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